그 장자가 이제 어떤 사람인지 이제 구체적인 사람의 어떤 그 행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고 이렇게 내 편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사실 이 장자뿐만 아니라 이 그 중국 고전의 어떤 그 사상가들의 생애를 살펴보려고 할 때 우리가 가장 1차적으로 일단 먼저 참고하는 게 이 사마천의 사기라는 책이에요. 공자도 그렇고 사실 맹자도 그렇고 장자도 다 이 사마천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의 어떤 그 간략한 어떤 전기 같은 거를 다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그거를 1차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는데, 딴 데서는 찾아보기 힘든 그런 정보들을 많이 줘요, 사마천이. 사실 이 사마천은 이 동아시아의 이 역사학을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아주 인물이죠. 근데 이 사기라는 책이 참 재밌는 책인데, 이 사마천한테는 뭐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 자기의 어떤 이 삶의 존재 이유와도 같았던 그런 책이죠, 이 사기라는 책이. 잠깐 이 사마천 이야기를 좀 이렇게 간단하게 하자면, 사마천은 한나라 때에 한나라 무제 때, 아주 한나라의 어떤 이 제국을, 아주 통일적인 제국을 아주 확립을 했던 그런 황제죠. 이 한나라 무제 때 사람인데, 이 무제가 굉장히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마천이 이 무제의 이런 성격 때문에 아주 인생에 아주 비참한 비극을 하나 겪었죠. 근데 이 무제 같은 경우는 이 자기 제국의 어떤 경계를 이렇게 좀 이렇게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항상 이 중국은 변방이나 이렇게 국경의 소위 자기들이 말하는 오랑캐족들, 이 사람들 때문에 항상 이렇게 중앙정부가 굉장히 신경을 쓰죠. 근데 무제 같은 경우는 이 흉노족을 토벌하는 게 이 사람의 아주 중요한 자기가 사명으로 삼고 있었는데, 근데 이 사마천 친구 중에 이릉이라는 어떤 장수가 하나 있었는데, 이 무제가 이 사람을 흉노족을 토벌하는데 이렇게 한번 보냈어요. 잘 싸우다가 어떻게 이 사람이 돌아오는 길에 잘못해가지고 이 흉노족의 포위가 됩니다. 포위가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투항을 해요. 근데 장수들은 사실 둘 중에 하나죠. 이기든가 끝까지 장렬하게 싸우다 전사하든가, 이 상대방 이 적군의 이 포로가 됐다거나 특히 뭐 항복을 했다거나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소식이 조정에 전해지면서 이 무제 앞에서 이렇게 신하들이 하나같이 이 이릉을 막 성토하기 시작하죠. 심지어 막 없는 이야기들까지, 심지어 뭐 이릉이 투항을 해가지고 흉노족의 뭐 군사들을 뭐 훈련시키고 있다라는 등 뭐 이런 이야기들까지 막 하고 있는데, 이 사마천은 이미 그때 아버지 사마담의 유언을 받아가지고 사기를 쓰고 있는 중이었어요. 근데 이 사마천이 이 사람이 순진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릉을 변호를 한 거예요. 다들 죽일 놈 살릴 놈 하고 있는데 그럴 리가 없다, 뭔가 사정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다가 이제 휘말리는 거죠. 이제 이릉에 대한 성토가 자기에 대한 성토로 이어지면서 한무제는 화가 끝까지 나고, 그러다가 저놈도 문제가 있는 놈일세 라고 해가지고 결국 이래저래 하다가 사형까지 언도를 받게 되죠. 근데 당시에 사형을 면하는 방법이 있기는 있었는데, 어마어마한 양의 금을 내거나 돈 주고 풀려나거나, 근데 없었죠. 아니면 궁형이라고 하는, 사형 대신 궁형을 받거나, 이 궁형이라는 거는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거세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 선택을 해라 라고 했는데 그냥 궁형 받겠다 라고 해가지고 목숨을 부지했어요. 나중에 다시 뭐 복권이 돼가지고 환관으로 또 이렇게 잘 나가기는 되지만 인생에 이미 아주 비참한 걸 겪은 거죠. 이 당시 사람들한테 사형, 내가 죽느니 그냥 궁형을 당하겠다, 그래서 목숨을 부지하겠다, 이건 사실 굉장히 좀 아주 비참한, 좀 이렇게 약간 조롱거리가 될 만한 그런 일이었어요. 어쨌든 이 사람은 사기를 끝까지 쓰겠다고 뭐 생각을 했는지 어쨌든 뭐 궁형을 받고, 그래서 이렇게 이 사기를 써서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기가 굉장히 독특한 이 역사책인데도 불구하고 독특한 구성 방식을 취하는데, 우리 김부식의 삼국사기가 이 사마천의 사기 형식을 그대로 가지고 왔죠. 근데 이 사기를 보면 본기라는 부분이 있고 또 세가, 또 열전,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본기 같은 경우는
이거는 그 중국의 역대 어떤 황제들, 역대 제왕들, 이런 사람들의 생애나 업적을 이렇게 쭉 기록한 책이고, 또 세가, 이거는 제후, 제왕은 아니었지만 그 밑에 있던 제후들의 어떤 그 전기를 기록했고, 또 열전, 이 열전이 사기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를 하죠. 그리고 또 가장 유명하죠. 이건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이러저러한 어떤 유명한 이름을 날렸던 사람들, 별별 사람들 다 있죠. 뭐 협객들 이야기도 있고 별별 사람들 다 있어요. 이 이야기, 이 사람들의 전기를 모아놓은 책이 바로 이 사기죠. 그러니까 이 사기 같은 책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뭐 어떤 편년체의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쭉 역사를 기록하는 이런 책이 아니라 사람들의 어떤 전기가 이렇게 중심으로 되어 있는 그런 책이에요. 아마도 이 사마천의 역사라는 것을 생각을 할 때 이거 뭐 딴 게 아니라 역사는 그 역사 속에서 살았던 어떤 그 인물들의 어떤 삶이라든가 그 사람들의 행적이라든가 이런 게 바로 역사다라고 하는 뭐 이런 생각이 깔려 있었겠죠. 자, 근데 이 열전에 보면 뭐 맹자도 그렇고 노자도 그렇고 장자도 그렇고 다 이 열전에 간단하게 이렇게 전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공자만 희한하게 제후도 아니었는데 세가에 들어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 한 무제 때쯤 되면 이제 흔히 우리 외우듯이 하는 유교의 관악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유교가 이제 국가적으로 이렇게 장려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공자가 부상하게 되죠. 어쨌든 또 국가 시책에 맞춰야 되니까 공자를 그래서 여기다 넣을 수는 없고 세가에다 넣어요. 근데 실제로 이 사마천은 공자나 이런 유가들 그리고 한무제의 어떤 정책도 싫고 이 사람은 감정이 있죠. 이래가지고 이 공자를 형식적으로 넣어주면서도 이 공자 세가에 실려있는 공자에 대한 기록들을 보면 가급적 공자를 깎아내리기 위한 그런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흔히 하는 공자는 70 넘은 그 아버지랑 20도 안 된 그 어머니 사이에서 야합으로 태어났다. 야기부터 해가지고 그 공자가 겪었던 비참한 일들 중심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뭔가 이 사마천의 또 이 아주 의도가 이렇게 엿보이죠. 어쨌든 이 장자 같은 경우에 이 열전에 이렇게 실려 있는데 여기서 딴 데 없는 막 정보들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봅시다. 이건 읽으면서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자는 몽지방 사람으로 이름은 주이다. 이 몽지방은 중국에서도 그 당시에 초나라는 중국 남쪽에 있던 나라예요. 그 근처에 있던 나라입니다. 이 장자 같은 경우는 흔히 중국의 어떤 그 문화적인 경향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북방계와 남방계 이렇게 나눠서 북방계 쪽은 이렇게 사변성이라든가 이런 게 강하고 남쪽은 문학성이 강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 장자도 확실히 그 어떤 그런 남쪽의 어떤 그런 경향들을 좀 그 연장선에서 이렇게 장자라는 책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겠죠. 이름은 주이다. 장주입니다. 이름은 장주이다. 주는 일찍이 몽의 칠원에서 관리를 지냈는데 양나라 해왕, 제나라 선왕과 동시대인이었다. 여기서 칠원이라는 그 명칭이 나오는데 마을 이름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고 요 칠자는 우리 칠기할 때 칠자예요. 온나무 칠자입니다. 원은 그냥 그 동산원이죠. 그래서 온나무 동산이 있던, 온나무 정원이 있던 마을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냥 온나무 동산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근데 이 칠원을 온나무 동산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이 장자는 온나무 정원을 관리하는 어떤 그 살림원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온나무의 성격상 아주 하급 말단 관리직이었으니 분명합니다. 이거는 사람들 하기 싫어하는 그 3D 직종 중에 아마 하나였을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양나라 해왕과 제나라 선왕과 동시대인이다라고 해놨죠. 자, 근데 이 양나라 해왕, 제나라 선왕은 맹자라는 책에 보면 맹자가 직접 만나고 다녔던 왕들이에요. 여기서 3단 논법에 따라서 다 결론이 나오죠. 장자와 맹자는 동시대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맹자의 사실 첫 부분이 맹자와 양해왕이 딱 양나라 해왕이 만나는 걸로 시작을 해요. 맹자가 양나라 해왕을 만났는데 양해왕이 먼저 운을 떼죠. 노인장께서 천리를 멀다 하지 않고 여기 왔으니 내 나라에 이익이 있겠지요. 뭔가 내 나라에 이익이 되는 이야기를 해놔라.
라고 했다가 맹자한테 혼나죠. 바로 맹자는 그런 사람이에요. 어찌 하필 왕께서 이익을 이야기를 하십니까? 인의가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아마 양형이 굉장히 무한해졌겠죠. 맹자는 이런 사람이에요. 왕들 만나도 그냥 그 어떤 자기의 어떤 그 지식인으로서의 어떤 그 자존감 이런 거를 항상 그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그런 부류의 사람이에요. 사실 공자 같은 경우를 보면 우리 아까 사마천이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논어라는 책을 봐도 그렇고 사실 이 공자의 굴욕이라고 할 만한 그런 굉장히 참 눈물이 이렇게 뚝뚝 떨어질 만한 일들을 굉장히 많이 겪고 그렇게 산 사람이에요, 공자는. 근데 맹자는 그런 공자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자기 대접 안 해주면 과감히 떠납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했는데 왕이 들은 척 만척하더라. 형식적으로는 내내 하면서 떠나요, 그냥. 과감하게 떠나죠. 자, 어쨌든 지금 분명히 양회왕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장자와 맹자는 비슷한 시대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근데 이 참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이 공자도 보면 젊은 시절에 이렇게 아주 관청에 이렇게 있었던 하급 관리직을 하나 맡은 적이 있다고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재밌게도 이 공자가 맡았던 일들은 관청에서 창고 있죠? 그럼 세금이 오고 가는 뭐 그런 데겠죠? 창고에 세금의 출납을 기록하는 뭐 그런 일들이라든가 또 관청의 재산인 뭐 소나 뭐 양이나 이런 가축을 돌보는 그런 일들을 잠깐 했다고 그래요. 굉장히 일을 잘했다 그러죠, 이 공자가. 자, 근데 사실 이 공자가 뭐 했던 이런 일들은 굉장히 인간사와 관련된 뭐 세금이 오고 가고 가축을 기르고 그걸로 해서 뭐 관청의 재산을 뭐 관리하고 이런 거는 아주 인간사를 생생하게 체험하고 또 인간사를 처리해야 되는 그런 일이었던 반면에 이 장자 같은 경우는 이 온나무 동산에 만약에 있었다면 아주 산림 속에서 이 숲 속에서 온갖 이 동식물들 자연의 어떤 이런 일들을 아주 생생하게 관찰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건이었겠죠. 근데 실제로 장자라는 책을 보면 정말 온갖 종류의 동물들, 식물들, 곤충들 이런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나와요. 심지어 지금 보기에는 이게 대체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생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아마도 어떤 장자의 이런 경험들이 자기 우화를 굉장히 풍부하게 만드는 그런 소재들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는 매우 박학하여 통달하지 않은 것이 없었지만 그의 학문은 노자의 학설을 근본으로 하고 있다. 자, 우리가 좀 기억을 해둬야 돼요. 사마천은 장자가 노자의 학설을 근본으로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도 일반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죠. 과연 그럴까? 좀 문제가 있죠. 계속 봅시다. 그러므로 10여 만자, 여기 10여 만자라는 것도 기억을 해둬보세요. 10여 만자나 되는 그의 저서는 대체로 우원으로 되어 있으며 우원이라고 하는 거는 뭐 동식물들이나 이런 뭐 다른 어떤 사물에 빗대가지고 다른 사람이 빗대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거라는 건 다 아시죠? 또 어부, 도처, 거여편 등을 지어 공자의 무리를 비방하고 노자의 학설을 천명하였다. 자, 이게 사마천이 장자를 보는 관점이고 이게 이후에 이 동아시아 사람들한테 장자를 이해할 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어요. 희한하게도. 근데 이거 사실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사마천은 지금 이 장자가 노자의 계승자고 공자의 비판자다라고 하고 지금 증거로 들고 있는 게 어부, 도처, 거여편 이런 지금 그 편들인데 사실 이 편들은 내 편이 아니라 다시 이야기하면 장자 자신의 저술이라기보다는 아까 불명했던 것 중에 원시주의자 있죠? 혹은 또 뭐 어떤 양주와 같은 그런 사상 경향을 드러내는 그런 저술들이에요. 사마천은 이 장자의 저자가 누구냐 이런 문제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이건 다 장자 한 사람의 저작이다 라고 간주하고는 자기 마음에 드는 이런 부분들을 보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실제 우리가 이 장자 본인의 이야기를 가장 잘 담고 있다고 하는 네 편을 보면 노자라는 사람이 전혀 진지하게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편만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장자가 뭐 결과적으로 노자와 뭐 비슷한 데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의식적으로 노자라는 사람을 신경을 쓰고 그 사람을 계승을 하고서 철학을 했다고는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공자 같은 사람이 내 편에서는 굉장히 비중 있고 또 호의적으로 이렇게 다루어집니다. 나중에 우리가 뭐 인간세나 이런 거 보면 알겠지만 공자나 안회 뭐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아주 중요한 어떤 철학적인 주제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중국 학자 중에 그 광마략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내 편만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오히려 장자가 공자, 그 다음 안회 이 라인을 계승하는 사람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영 틀렸다고 또 뭐 틀렸다 맞다 이런 문제를 이렇게 단정을 내리기 전에 우리가 좀 깊이 고려해 볼 만한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 장자에 보면 공자라는 사람이 굉장히 여러 차례 다루어지고 있는데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이 장자와 공자의 관계가 뭐고 또 장자와 노자의 관계가 뭔지 사마천처럼 이렇게 쉽게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이 광만학이 말한 공자, 안회, 이 장자로 이어지는 이 어떤 그 사상적인 그 어떤 그 연결고리들에 관심이 많은데 이거는 장자를 육아로 찍어붙이기 위한 게 아니라 제 관심은 공자를 좀 이렇게 기존의 어떤 육아로부터 이렇게 나오게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장자에. 실제로 그 일본 학자 중에 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논어에 기록된 이 공자보다 장자가 기록하고 있는 공자 이게 어쩌면 공자의 어떤 아주 그 중요한 진실을 드러내고 있을지도 모른다. 사실 장자라는 책은 우화로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이게 픽션인지 논픽션인지 구분이 안 가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공자가 나와도 이건 장자가 공자를 가지고 이야기를 꾸며낸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만 또 안 그럴 가능성도 우리가 또 배제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제 개인적으로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이 사마천이 이렇게 그 장자를 노자의 계승자, 공자의 비판자로 보는 거는 적어도 이건 좀 우리가 좀 연구를 고려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라는 거죠. 자, 계속 봅시다. 외루허, 항상자 편 등은 모두 사실이 아닌 허구이지만 장자는 문장력이 뛰어나고 세상일과 구체적인 실정, 사리에 합당하게 비유를 잘 들어 유가와 묵가를 공격하였으니 비록 당대의 대학자라 하더라도 그의 공격을 피할 길이 없었다. 실제로 지금 외루어와 항상자 이런 제목의 편들은 실제 우리가 보는 장자에는 없어요. 삭제되었거나 나중에 삭제되었거나 아니면 부분적으로 그냥 다른 편 속에 들어갔거나 뭐 그렇게 되었겠죠. 아까 그 사마천은 장자가 10만 여자로 되어 있다라고 했었죠. 자, 근데 중국의 이 송나라 때 어떤 사람이 이 사마천의 욕을 보고 진짜 장자가 10만 여자인지 세봤어요. 정말 학자들은 대단한 인내력을 가지고 있죠. 세봤는데 안 돼요, 10만 여자. 6만 여자에서 7만 여자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6만 여자 좀 넘어요. 이 말은 또 무슨 말이죠? 사마천 이후에 또 3분의 1이 어디로 날아갔다는 거죠. 이건 사실 아까 곽상이 편집을 했던 그 이야기와 딱딱 맞아떨어지죠. 그러니까 곽상이 사마천이 봤던 이 장자랑 우리가 보는 장자는 또 뭔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계속 봅시다. 그의 언사는 거센 물결과 같이 자유분방하고 거침이 없었으니 왕공대인, 이 통치자들로부터는 훌륭한 인재로 평가받지 못했다. 라고 하면서도 그 다음 내용은 이 왕이 이 장자를 이렇게 스카우트 제의를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초나라 위왕은 장주가 현인이라는 말을 듣고 사신을 보내어 후한 예물로 그를 맞아들여 재상으로 삼으려고 하였다. 옛날 전국시대 이 중기 이후에는 이런 일이 워낙 비일비재했어요. 어떤 군주가 인재 하나를 어떻게 쓰느냐가 그 나라의 어떤 이 성패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일단 훌륭한 사람이다 하면 일단 확보하려고 그러죠.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실제로 장자가 과연 이런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계속 봅시다. 그러나 장주는 웃으며 초나라 사신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천금이라면 아마 이렇게 예물로 제시한 것 같습니다. 천금이라면 막대한 돈이며 재상이라면 아주 존귀한 지위지만 그대는 교제를 지낼 때 제물로 바쳐지는 소를 보지 못했어. 이 교제라고 하는 거는 제사 이름인데 이거는 그 천자가 하늘에 지내는 제사예요.
제사 중에서도 아주 으뜸이죠. 근데 이건 천자만 지낼 수 있는 제사인데 나중에 천자의 힘이 무력해지면서 그 천자 밑에 있던 제후라든가 대부나 그 밑에 사람들이 이런 그 교제를 공공연하게 그냥 지내게 되죠. 그러니까 자기 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일부러 지내는 거죠. 자, 그 소는 몇 년 동안 사육되다 수놓은 옷이 입혀져 태묘로 끌려 들어가는데 이 태묘는 교제를 치르는 사당입니다. 그러니까 역대 그 천자들의 신주가 이렇게 모셔진 그런 대규모의 어떤 사당이 되겠죠. 그때 가서 하찮은 돼지가 되겠다고 해봤자 그렇게 될 수가 있겠어. 그대는 빨리 돌아가 나를 더 이상 욕되게 하지 마시오. 나는 차라리 더러운 시궁창에 논일며 즐거워할지언정 나라를 가진 제후들에게 구속당하지 않을 것이오. 죽을 때까지 벼슬하지 않아 나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자 하오. 자, 이런 이야기가 사실 그 장자에 여러 차례 등장을 해요. 아마 사마천이 장자를 보고 이렇게 발췌한 내용일 가능성이 크죠. 자, 여기 보면 그 장자는 뭐 공자나 맹자 같은 그 당시 일반적으로 어떤 지식인들은 사실 나를 좀 써달라라고 하면서 이 나라 저 나라 왕들을 찾아다니는 게 군주들을 찾아다니는 게 아주 중요한 일이었는데 그걸 유세한다 그러죠. 근데 이 장자는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왜 이 사상가가 어떤 한 군주의 어떤 이 목적의 어떤 소모품이 되어야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런 거에 반대했다는 뭐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죠. 자, 이게 지금 사마천이 기록하고 있는 장자 그 전기인데 뭐 이 장자의 뭐 출신이라든가 이런 거와 관련해서 사마천이 어떤 새로운 정보를 주기는 하지만 아까 뭐 노자의 계승자고 공자의 비판자다 뭐 이런 이야기에서도 봤듯이 요거는 좀 그 장자의 일부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장자라는 인물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묘사하려는 그런 경향이 좀 강한 부분이에요. 강한 그런 좀 그 관점이 있죠. 실제로 근데 이 사마천의 사기보다는 장자를 우리가 정말 좀 더 이렇게 신빙성 있게 장자라는 개인을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는데 바로 장자입니다. 장자라는 책이에요. 이 장자라는 책에 보면 장자 개인의 행적들을 이렇게 기록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그 기록들이 주로 이 장자의 사상을 충실하게 계승하려고 하는 사람들 있죠. 아까 장자 학파 사람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의 저술들이 이렇게 주로 이렇게 많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100% 신빙성이 있다.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비교적 이렇게 어떤 믿을만한 어떤 그런 일화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장자를 충실하게 이렇게 계승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만큼 실제로 자기들이 뭐 장자의 제자로 있으면서 겪었던 일들이나 직접 목격했던 일들이나 이런 거를 뭐 적어놓았다고 봐도 되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물론 뭐 어떤 부분은 좀 이렇게 너무 픽션의 냄새가 좀 강하게 나는 부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뭐 근데 그게 픽션이라고 하더라도 100% 이거는 뭐 꾸며낸 이야기다라고는 또 볼 수는 없어요. 자, 그런 부분들 몇 개만 이렇게 뽑아가지고 우리 장자의 어떤 행적과 또 여긴 또 장자의 중요한 어떤 사상들이 바로 드러나고 있죠. 그거를 이렇게 오늘 보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 문장 있죠. 이 페이지의 그 첫 번째 문장은 사마천이 했던 내용의 어떤 뭐 비슷한 이야기예요. 이 두 번째 문장 한번 볼까요? 장주가 집이 가난해서 자, 여기 장자라고 안 하고 장주라고 자기 이름을 직접 칭하고 있죠. 장자의 제자들이 선생 이야기를 쓰면서 이름을 그대로 쓰진 않았을 거예요. 이거는 좀 장자 자신이 직접 썼을 가능성도 크고 혹은 좀 이 장자를 좀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려고 하는 사람이 썼을 가능성도 커요. 자, 이 장주가 집이 가난하여 감하후에게 곡식을 빌리러 갔다. 여기 감하후가 나오는데 이 고유명사가 아니라 이 감도가다 감자의 하자는 황하죠. 그러니까 이 황하의 어떤 수리 문제를 어떤 치수 문제를 관리하는 그런 직책이었던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요 하라는 거는 사실 중국에서는 많은 강 이름들에 되게 숫자가 붙어요. 뭐 규리 회수를 넣으면 탱자가 된다, 뭐 회수라든가 이러는데 황하만은 수라고 안 하고 자기만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일반 강들하고는 잽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양자강도. 이 강이라고 하는 고유명사예요. 하도 그렇고. 또 양자강, 황하. 얘들은 수로 칭하면 안 돼요.
아주 중요한 이 황하를 다스리면 지금도 마찬가지죠. 황하 한번 여름에 넘으면 그냥 몇백 명이 그냥 뭐 물에 떠내려가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거는 그 중국의 아주 오랜 그 역사부터 이 군주들이 이 황하를 어떻게 다스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이 가마우는 이 직책상 굉장히 어떤 중요한 아주 비중 있는 아마 그런 직책이었을 겁니다. 자, 이 사람한테 곡식을 빌리러 갔어요. 얘는 힘도 있고 돈도 많을 테니까 쉽게 생각을 한 거죠. 가마우가 말했다. 좋다. 나는 머지않아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둬들일 것이다. 그 중에서 300금을 그대에게 빌려주겠다. 1금은 지금으로 치면 한 256g 정도라 그래요. 뭐 어쨌든 엄청난 양이죠. 내가 세금을 거두면 너한테 어마어마하게 빌려주겠다. 그거면 되겠느냐? 라고 했더니 우리 같으면 조금만 더 참자.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장자는 불끈 성난 낯빛으로 말을 합니다. 또 비유로 이야기하죠. 제가 어제 이리로 오는데 길 한가운데에서 나를 부르는 자가 있습니다. 돌아보니 아무도 없어요. 자세히 보니 수레바퀴가 지나가고 나면 요즘처럼 아스팔트가 아니니까 자국이 남겠죠? 조금 패였을 거예요. 그 자국 가운데 작은 물고기 한 마리가 있는 것이었다. 저는 물었습니다. 작은 물고기야, 어떻게 된 일이냐? 너 왜 여기 있냐? 그랬더니 물고기가 대답을 하죠. 나는 동해 바다 파도의 신하여. 그대가 약간의 물 좀 가져다 나를 살려주실 수 없겠어. 가만 이렇게 그 바다 물이 좀 이렇게 넘치거나 비가 와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얘가 쓸려 나왔나 봐요. 한 바가지 물만 좀 주라. 그럼 난 살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장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좋다. 나는 지금 남쪽으로 가서 오나라와 월나라 왕에게, 원래 이 원수지간인 이 나라죠. 오나라와 월나라 왕에게 유세하여 서강, 아마 양자강의 서쪽이 되겠죠. 서쪽 그 강물을 끌어다가 너를 맞이하게 하겠다. 괜찮겠지? 라고 하자 물고기가 불같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너무 이 이미지가 선명하게 떠오르죠. 나는 항상 함께 있던 물을 잃어서 있을 곳이 없어진 거요. 약간의 물만 얻으면 살아날 것이요. 그런데도 그대는 이렇게 말하더니 차라리 건어물점에 가서 나를 찾는 게 나을 것이요. 자, 장자도 할 말 다 했죠, 지금 가마우한테. 사실 이 일화는 그냥 우리가 웃고 넘어갈 만한 어떤 그런 내용이기도 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떤 장자의 중요한 어떤 그 생각을 담고 있는 게 이 가마우의 입장에서는 사실 자기 멋대로 이렇게 세금 자기가 어떤 공적인 자금을 이렇게 빌려준다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어떤 절차를 걸쳐야 되고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메커니즘이 있겠죠. 근데 장자는 그런 정치적인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우리가 사는데 필요한 어떤 기본적인 어떤 그 재화들, 의식주에 필요한 재화들 이런 거를 우리가 소통시키는데 과연 이게 이 소통을 막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런 의식이 들어가 있어요. 정말 우리가 사는데 필요한 어떤 재화는 아주 작다라는 거죠. 근데 이상하게 이 국가라는 어떤 체제만 돌아오면 우리가 살려면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기본적으로 얼마가 이렇게 있어야 되고 이렇게 복잡해지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장자가 어떤 우화를 통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죠.